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지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 선비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진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낙엽이 비 오듯 지고 서리빨이 발끝을 적시는 늦가을이었지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여기 한 젊은 선비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현이라 하고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등에 업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었지요. 선비의 보찜 속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고향집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마른 떡 몇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이현은 마음이 급했어요. 이번 과거에서 급제를 해야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키고 고향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노모를 봉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 쉽지. 그 옛날 영남대로를 넘어가는 문경세제의 길은 산세가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산등성이를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분명 지도를 보고 길을 잡았거늘 어째 가면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풀숲만 무성해지는구나. 이현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소나무들과 이름 모를 잡풀들 뿐이었지요.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산 속의 해는 평지보다 훨씬 빨리 지는 법이지요. 금세 사방에 거뭇거뭇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산 전체를 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은 또 어떻고요? 낮에는 선선하던 바람이 해가 지자마자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휘익, 휘익 소리를 내며 선비의 도포 자락을 파고드는데 얇은 무명옷 한 벌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이제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길바닥에서 객사하거나 호랑이 밥이 되기 십상이로구나. 제발 하룻밤 묵어갈 처소 하나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비틀비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잎소리가 바스락, 바스락 정적을 깨우는데 그 소리조차 누군가 뒤를 밟는 것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서움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짙은 안개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주황색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도깨비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 즉 호롱불 빛이었습니다. 아, 살았구나. 저기에 인가가 있구나. 이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넝쿨에 옷자락이 걸려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저 저 불빛만을 보고 나아갔지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비탈 외진 곳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 사람 발길 닿지 않는 곳에 어찌 집이 있을까 싶은데 집 마당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묘한 것은 집 주인인 듯한 한 노파가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툇마루에 꼿꼿이 앉아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백발은 달빛을 받아 은실처럼 빛났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도 슬픈지 선비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이것이 바로 그 운명적인 술 한 잔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선비 이연이 그 기묘한 초가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노파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선비의 물음에 천천히 입술을 뗍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으로 묘해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서늘한 구석이 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선비님. 이 깊은 산 중에 사람 그림자 구경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 내가 꿈을 꾸는가 싶구려. 어서 들어오시게. 마침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참이라오. 노파는 마치 선비가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방안을 가리킵니다. 선비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장 몸을 낼 곳이 급했기에 조심스레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섰지요. 방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그런데 방 안 가득히 아주 독특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린 꽃향기 같기도 하고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한데 그 냄새를 맡으니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노파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더니 금세 소박한 밥상 하나를 차려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산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맑은 국 한 사발이 차려져 있었지요. 하루 종일 굶은 이현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비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는데 노파가 가느다란 손으로 선비의 팔을 살며시 잡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선비는 뼛속까지 시린 기분이 들어 움찔하고 말았지요. 노파는 무표정한 얼굴로 품속에서 자그마한 술병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투박한 흙으로 빚은 병이었지만 마개를 열지도 않았는데 달콤하고 진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밥만 먹으면 목이 맬 터이니 내가 직접 빚은 술 한 잔 곁들이시게. 이 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망각줄 안에 사람이 살다 보면 잊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나. 과거 공부에 지친 마음, 가난에 찌든 서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런 무거운 짐들을 이 술 한 잔이 싹 씻어줄 걸세. 노파는 가느다란 손을 떨며 선비의 잔에 술을 따릅니다. 술줄기가 쪼르르 소리를 내며 잔을 채우는데 빛깔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맑은 물 같으면서도 은은한 보랏빛이 감돌고 잔 속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치는 것만 같았지요. 선비는 그 술잔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비란 본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길 위에서 모르는 이가 주는 술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향기가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 안처럼 포근하고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동산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노파의 눈길 또한 거절하기 힘들 만큼 간절해 보였지요. 선비님, 걱정 마시게. 이 술은 독이 아니라 약이라네. 이 산을 넘으려면 담력이 필요한 법인데 이 술 한 잔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샘솟을게야. 딱 한 잔이면 좋카오. 노파의 목소리는 이제 마치 최면을 거는 듯
부드럽게 귓가를 간지립니다. 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한 잔 정도야 어떠랴. 너무 지쳐서 그런지 향기에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선비가 잔을 기울이자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을 타고 내려간 술은 가슴 속에 닿자마자 뜨거운 불덩이처럼 화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하고 선비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떠신가?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 않소? 노파의 물음에 선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걱정했던 과거 시험이며 길을 잃은 공포며 다리에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거든요.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인데도 말이죠. 선비의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노파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얼굴이 18살 수줍은 소녀의 얼굴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이 가득한 여인의 얼굴로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기운이 전신에 퍼져버린 뒤였습니다. 팔을 움직이려 해도 팔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하려 해도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이 술은 평범한 술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비의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까보다 훨씬 커진 듯한 노파의 그림자가 방 안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입가에는 아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쓸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래, 이제 다 잊었겠지. 이름도 고향도 내가 누구인지도. 이제 그 빈자리에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의 모습을 채워 넣으면 되겠구나. 노파의 손이 선비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뻗어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기운이 피어오르는데 선비는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이 선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노파가 말하는 그 사람이란 대체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위험한 순간으로 치닫습니다. 자, 이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비 이현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발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정신은 벼랑 끝에 매달린 것처럼 아슬아슬한데 몸은 마치 눅눅한 솜덩이가 되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입니다. 망각주라더니 정말로 정신줄을 통째로 놓아버리게 만드는 요망한 술이었던 모양입니다. 선비가 초점이 풀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는데 기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방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일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벽에 걸려있던 그 낡은 족자 속의 여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선비를 빤히 쳐다봅니다. 여인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방울이 바닥에 닿자마자 어둠처럼 번져나가 선비의 발치를 감싸려 합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이현은 억지로 입을 떼어보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 빠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구부정했던 노파의 허리가 기묘한 소리를 내며 꼿꼿하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두둑, 우드득, 뼈마디가 어긋나고 다시 맞춰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집니다. 노파의 백발이 갑자기 길게 자라나더니 방바닥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뱀들이 먹잇감을 향해 기어오는 것처럼 하얀 머리카락들이 선비의 발목과 손목을 감싸며 조여옵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노파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피부가 흐물흐물 녹아내리듯 변하더니 그 밑으로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가 다시 깊은 슬픔에 잠긴 형상으로 바뀌기를 반복합니다. 노파, 아니 이 정체 모를 존재가 선비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깊은 원한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이 서려 있었지요. 허허허. 억울하구나. 억울해. 내가 여기서 보낸 세월이 도대체 몇 해인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갯마루를 넘어오는 사내들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내 임을 기다렸건만 그 인간은 끝내 오지 않았어. 과거에 급제하면 데리러 오겠다던 그 약속, 나비처럼 가볍게 날려버리고 나를 이 차가운 산속에 버려뒀단 말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깊은 아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선비의 가슴팍을 더듬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도포 자락을 뚫고 살결에 닿는데 그 감촉이 마치 겨울서리가 심장을 얼리는 것 같습니다. 너의 그 젊고 생생한 기운, 너의 그 깨끗한 영혼, 그걸 나에게 다오. 내 영혼을 이 술잔에 담아 마시면 나는 다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내 임을 찾아갈 수 있어. 너는 여기서 나 대신 영원히 길 잃은 나그네들을 기다리는 허수아비가 되면 된다. 자, 어서 마지막 남은 기억까지 내놓으란 말이다. 여인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선비의 숨통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선비의 머릿속에서는 소중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조각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글공부를 하던 서당의 대바람 소리, 한양 가서 꼭 성공하겠다며 다짐했던 결연한 의지까지. 그 모든 기억이 안개처럼 희미해지며 여인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머니 얼굴도 다시 못 보고 가문의 운명도 여기서 멈추는구나.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맺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마비되었고 의식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거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놓으려던 찰나 여인의 손길이 선비의 품 안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선비가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보따리가 하나 들어 있었지요. 여인의 손이 보따리에 닿는 순간 갑자기 보따리 틈새로 눈이 시릴 정도의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내 손을 태우는 것이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선비를 옥죄던 하얀 머리카락들도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물러났지요. 그 푸른 빛의 정체는 바로 선비의 증조할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주신 낡은 서신 한 장과 오래된 가락지 하나였습니다. 여인은 그 물건들을 보며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 사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늬는, 이 가락지는 내가 이걸 어찌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건 그이가 나에게 증표로 주겠다던 그 가락지가 아니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희미해지는 정신줄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그 서신을 꺼내 들려 했습니다. 과연 이 편지 속에 어떤 기막힌 사연이 들어있기에 이 한 맺힌 영혼이 이토록 경악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선비는 이제 단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자리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푸른 빛을 뿜어내던 낡은 서신과 가락지 앞에서 노파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선비 이현은 술기운에 마비되었던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모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 진실을 전해야 한다. 선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품 안에서 그 낡은 종이 꾸러미를 꺼내 노파의 앞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의 마지막 마음이요. 바들바들 떨리는 노파의 손이 서신에 닿았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위에 정성껏 눌러 쓴 글씨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노파가 서신을 펼치자 60년 동안 봉인되었던 한 남자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정혼자여. 내 이 서신이 당신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소. 나는 지금 한양 땅 어느 객주집 골방에 누워 이 글을 쓰고 있소. 과거 시험을 보러 오던 길에 그만 몹쓸 역병에 걸려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오.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내 몸은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있으니 나는 이제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도 당신을 데리러 갈 수도 없는 몸이 되었소. 서신을 읽어 내려가는 노파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선비 이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분은 나의 증조할아버님이셨소. 평생을 알아놓으시면서도 머리맡에 이 가락지와 편지를 두고 사셨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산 너머에 내가 두고 온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오. 노파의 손에서 서신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를 버리고 출세의 길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었단 말이냐? 나를 잊고 한양의 귀한 집 교수와 혼인하여 떵떵거리며 산 게 아니었단 말이냐? 아니요. 증조부께서는 정혼자를 향한 미안함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사셨소. 혹여 당신이 자신을 기다리다 인생을 망칠까봐 차라리 당신이 자신을 원망하며 새 삶을 찾기를 바라며 소식을 끊으신 것이었소.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아시오? 내가 죽거든 이 가락지를 내 무덤에 넣지 말고 혹여 인연이 닿는다면 그 고갯마루 외딴 집에 전해주어라. 내 마음은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 없노라 하셨단 말이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맑게 정화되더니 그곳엔 60년 전 정혼자를 배웅하던 수줍고 아름다운 18 소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아까 보았던 어두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 졌던 한이 녹아내리는 참된 눈물이었지요.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나를 버린 줄만 알고 이 산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미워하며 그들의 기억을 빼앗아 당신을 지우려 했소. 당신의 손자뻘 되는 이 선비의 목숨까지 탐하려 했으니 내가 죽어서도 갈 곳이 없겠구려.
서방님,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깊은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소. 여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자 선비를 옥죄던 망각주의 기운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선비의 팔다리에 뜨거운 피가 돌고 캄캄하던 시야가 밝아졌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이 못난 영혼을 용서해 주시오. 당신 덕분에 60년 동안 다쳤던 내 마음의 빗장이 풀렸소. 이제야 비로소 나는 이 외로운 산속을 벗어나 그 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려. 여인의 몸이 발끝부터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원한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여인의 평온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지요. 선비님, 부디 한양 가서 급제하시어 좋은 관리가 되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말고 마음을 전하며 사시오. 나처럼 오해 속에 평생을 보내지 마시고. 여인의 마지막 목소리가 허공에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환각도, 무거웠던 공포도, 노파가 건넸던 기묘한 술병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방 안에는 오직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가락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밤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선비 이현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사방에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 머리 위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고 등 밑으로는 딱딱한 바위벽이 느껴졌지요. 분명 어젯밤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초가집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선비는 커다란 바위굴 아래 낙엽 더미 위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꿈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홀렸던 것인가? 이현은 몽롱한 정신으로 제 몸을 살폈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인지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신기하게도 어제까지 천근만근이던 다리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품 안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촉감에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품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증조부의 그 낡은 가락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60년 세월의 빛이 발에 거뭇거뭇했던 그 은가락지가 지금은 마치 방금 세공을 마친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깊은 슬픔과 한이 깨끗이 씻겨나간 듯 말입니다.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겪은 그 기막힌 일들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말이지요. 노파가 건넸던 망각의 술은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독주가 아니라 어쩌면 맺힌 한을 풀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현은 가락지를 소중히 품에 넣고 자신이 누워있던 바위 쪽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 아니 증조부의 애틋한 연인이었던 그 여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디 이제는 그 지독한 기다림 끝내시고 저희 할아버님 만나서 못다한 사랑 나누시옵소서. 선비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이 선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의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어진 고을 원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지극히 기다려본 마음,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직접 체험했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돌이켜보면 저 산속 외딴집에서 만난 노파의 술 한 잔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잊고 싶은 기억도 많고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 미움과 원망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사가 문드러지고 괴물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어젯밤 그 여인이 60년 만에 그토록 원했던 것은 사실 자기를 버린 남자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다는 작은 확신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힌 능어리들도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오해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망각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켰다고 생각해 보셔요.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기억들,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며 허공에 풀을 날려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도 저 선비가 보았던 맑고 푸른 아침 하늘이 찾아올 테니까요. 자, 오늘의 기막힌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밤엔 모두들 단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